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아침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그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이 맞나요? 제가 명확하게 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곡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네, 제가 트로트는 가사를 잘 아는데 이런 가곡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마 라디오에서 이 곡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침 라디오나 아니면은 저녁 때 딱 이제 퇴근길에 이런 노래 딱 들으면은 벌써 10월이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착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감상에 빠지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잖아요. 투싼 프로TV는. 그래서 매지가이를 없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은은한 이런 배경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눈 편안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출근길 혹은 출근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서 눈이 너무 어지러워요 하는 그런 댓글들을 저희 제작진이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배경을 달리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곧 썸머타임이 끝나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썸머타임이 끝나는 그 날부터 굉장히 분주해질 것을 예상하면서 방송 시작 거의 직전에 장이 마감이 되니까 이제 또 아침마다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걱정부터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또 바쁜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잘 못했어요. 근데 어제 또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했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요걸 이제 도관이라고 하나요? 예, 무릎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또 노화가 시작이 됐다고 또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가곡이 아니에요? 예, 약간 가곡 느낌이었는데 그 가곡으로 많이 불러가지고 저한테 인식이 이렇게 됐었나 봅니다. 잊혀진 계절. 예, 잊혀진 계절 아닌가요? 이게 가요였구나. 잊혀진 계절은 너무 처집니다라고 또 사이먼 군님께서 아침부터 아재 개그를 날려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자, 도가니 얘기, 잊혀진 계절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뉴욕 증시 밤사이에 제가 왜 이렇게 살짝 들떠있냐면 저가 매수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반등의 이유를 제가 막 찾아봤는데 딱히 반등할 만한 시장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이 반등을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잠시 후 시장 이야기 나눠본 다음에 바로 이 반등의 의미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얼마나 올랐길래 제가 이렇게 또 들떠있냐면요. 장중 내내 다우와 S&P 500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의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5% 많이 올랐죠. S&P 500은 1.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6% 물론 장 초반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밤사이 그러니까 뭐 계속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채금리가 4.8 10년물 기준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3%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과 아랍 지역의 석유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이 유가의 급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밤사이 시장의 상승은 무엇 때문이었나 보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한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주 증시가 분기 최저치로 마감을 하면서 악재가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장 이렇게 반등을 보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반등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11월 1일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0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의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 결정, 아무래도 이제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보다는 12월 혹은 이제 향후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시장을 주목할 예정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시장은 재무부의 분기 차입 계획에,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동안 하반기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8월 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이전에 확대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그 채권 발행이 좀 증가하면서 그동안 장기물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영향을 줬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이 한 보도에 따르면 국채 발행 규모가 4분기에는 살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7,760억 달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그리고 지난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 국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 4분기에 8천억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이렇게 국채 발행 규모가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만 내년 1분기에는 다시금 8,100억 달러가 넘는 국채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반대로 JP모건에서 예상을 했었던 그 6,900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국채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조금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봤던 그런 IB 중에 하나였는데요. S&P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900포인트에서 4,400으로 낮췄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을 또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모건 스탠리 더 비관적입니다. 올해 전망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올해 말에 3,900으로 마감할 것이다. 지금 S&P 500 지수가 4,166포인트 선인데 4,000선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시장의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반등을 제재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시장의 예상이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 내용도 보면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 더불어서 이제 애플 얼마나 실적을 좋게,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될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맥도날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1% 이상 올랐고요.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예상을 웃돈 매출 발표의 주가는 1%가량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자동차주들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일단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미 자동차 노조와 노동계약 협상 잠정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좀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GM이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가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을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는데요. 보면은 테슬라가 장중에 5% 넘게도 하락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4%대 하락, 그리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CNBC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터리 공급 업체의 생산 감축 이슈 속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 업체가 왜 생산을 감축하느냐? 바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은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날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자동차 살 때 이자에 대한 증가,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전기차 가격이 너무 높아서 혹은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서 등등의 지적이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 또 이제 전통 에너지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위축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들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GM이나 포드가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건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야 해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아닌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뭐 테슬라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도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픽업 트럭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우리가 예상보다 좀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그들의 전략은 또 테슬라만의 전략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과연 수요 감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로 봐야 할지 또 언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은 선방을 보였고요. 사실 테슬라가 빨간불을 켰긴 했지만 전체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고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1.6% 강세, 퀄컴도 1%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대, 애플의 주가도 1%대, 아마존이 3% 넘는 강세, 구글과 메타도 각각 1.9%,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제가 지금 주가 하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1%나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역시나 지금 실적보다 향후 가이던스가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그 향후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 중에서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비롯해서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시트그룹 등이 모두 1에서 많게는 2% 가까이까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주들도 머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락해서 그런지 쉐브론의 주가는 1% 반등을 보였고요. 엑스모빌의 주가도 0.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 빅테크 종목들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넷플릭스도 3%의 강세 그리고 디즈니도 최근에 그 행동주의 펀드가 함께 으쌰 하면서 그런 뉴스와 함께 주가는 1%대 후반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과연 이번 시장의 반등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막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왜 떨어졌나요? 유미가님 울고 계신 거 보니까 테슬라 주주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프를 좀 보여달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래프를 준비를 못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항상 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래프도 한번 준비를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왜 웃으세요? 네. 네. 왜요? 아니요. 웃음의 이유를. 예? 이렇게 투자자분들 네. 아침부터 만나 뵈니까 네, 좋아서. 네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밤사이 지수가 각각 1%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 워낙에 조정장 진입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 문 수석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네,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전일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아침에 웃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미국 증시의 저점은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했었죠.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시장의 하락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마 질문도 아마 좀 올해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되짚어 볼까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올 초에
미국 시장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 가장 큰 거 뭐 AI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죠. 음. 근데 이제 결국 매크로 변수가 증시가 올라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아직은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작년 하반기 때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용어는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상태이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파란색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상당폭 떨어지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하기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반 경직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올해도 강권이었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병목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2020년 팬데믹 발생 이후로 이 인덱스가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빨리 오른 만큼 안정을 되찾는 시간도 빨랐지만 2021년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좀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2월달 들어서 이 인덱스가 음액값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물가의 한 축인 이 공급층 요인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 병목은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결국 수요축 요인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수요층 요인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좀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던 요인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주거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별도로 구분해 놨고요. 또 주거비는 빨간색, 유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지난해 물가 하락의 축은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가격 하락이 지금 물가 오름폭을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빨간색이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올해 들어서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 내 서비스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선입니다.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가와 관련된 공급 측 요인과 소요 측 요인 모두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이 올해 들어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이유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직전 고점이 2.5였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바탕으로 금리를 5.25에서 5.5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0월 11월 FOMC 결과 역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결과로 기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올해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그 기대가 사실 올해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인이기도 했었고 그 시그널이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에 있는 미국 금융여건 지수 그리고 이제 실질정책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정책 금리라는 거는 정책 금리와 물가 지표를 비교를 했을 때 정책 금리가 그동안의 음액값을 보이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올해 2월달 근원 PC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 최종 정책 금리 도달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2월 근원 PC를 확인할 수 있었던 3월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찾기 시작을 했고요. 네 가지 물가 지표가 시치 정책금리 플러스로 전환된 5월달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6월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여건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뒤에 최종 정책금리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네. 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추측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FMC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회의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연준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7월 달 끝났다고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9월 FMC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심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FMC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그널을 좀 내비쳤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제 11월 FMC 아마 여러분들이 연준이 드디어 내년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사실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의 오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컸다 보니까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했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지표들 9월 고용지표 내 시간당 평균 임금 또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9월 PC 그리고 이제 11월 F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고용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 확인될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주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상치가 3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전기치가 근데 이제 예상치가 19만 명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해석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떨어져서 미국의 경기 하락세가 이제는 꺾여 나가는구나.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 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FMC 끝나고 나면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등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번 올해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어쨌든 그 빅테크 종목들이 올랐던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매크로 변수에 보면은 매크로 관련한 이슈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됐었던 금리 인상이 올해는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오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최근에 지수가 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끝난다고 얘기할 법한데 이제는 끝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싶은데 계속 연준은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아직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야 왜 안 해? 하고 실망감에 그러면 지수가 좀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도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아무리 연준에서 우리 할 일이 남았다 해서 뭘 할 일이 남아 또 그 핑계 대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증시가 마지막 터닝 포인트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이번 FOMC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7월 달에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결국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할지에 대해서 FOMC 특히 기자회견이 이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최소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 또는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MC가 끝나고 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네.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로서 네.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전에도 한번 보여주시긴 하셨거든요. 금리가 이제 인상이 중단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게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는 거지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조금 거리가 먼 일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인상 중단기에 시장은 어땠는지, 국채 금리는 어땠는지를 보면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금리 인상 사이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그 시점 동안에 과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염두에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5년 2월에서 95년 6월,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 5월에서 2001년 1월, 세 번째는 2006년 6월에서 2007년 9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7월, 이렇게 4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번 모두 금리 인상이 중단된 그 시점이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지속됐거든요. 네.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차례 모두 4번 2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4번 중에 3번 금리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이제 2000년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장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 구간을 제하고는 나머지 3번에서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금융요건 긴축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는 해석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4번의 과거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금융요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FOMC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지난 10월 19일 4.99가 고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좀 둔화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 3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연 프리미엄. 근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주요 IB들이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 4분기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5, 3.2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준조차도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내년, 내후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9, 2.6, 2.2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과거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장기 금리는 하락세로 반전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익률 곡선은 점차 역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움직이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최근에 있었던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잊으시고 앞으로는 좀 증시가 안정을 되찾는 그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하루짜리 어제 밤사이 시장의 반등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과연 시장은 어느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에 대해서 오늘 또 긍정적인 뷰를 쫙 제시해 주셔서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또 시장이 뭐 연말에 좀 변동성이 보이더라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가서 우리는 다시금 상승하는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종료가 된 건 알겠는데 인하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횟수에 대해서도 뭐
초반에는 4회를 기대했다가 지난번 FOMC에서는 점도표 보니까 2회로 줄어들었고요. 시기도 한 2분기쯤에는 할 줄 알았는데 연말 정도로 좀 미뤄지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문수성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연준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CME 패드워치 2를 참고는 하는데 네. 그거를 전적으로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매달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경로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매 분기 발표되고 있는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테이블이죠. 네. 그래서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은 중간값이 5.1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를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6.1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분명히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단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4.4라는 숫자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연준은 25pp씩 3번 금리를 내리게 되면 4.5에서 4.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연준이 최종 정책금리를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 0.25%포인트씩 3번 정도 금리를 낮추는 형태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 30년 동안 4번의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 평균 기간이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올해 7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걸 가정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5월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5월 FMC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문수성님의 예상이 맞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이 얘기하는 뭐 불확실성이 있어서 뭐 연말 다 돼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내년 이제 봄에 꽃피는 봄에 금리 인하의 시작이 좀 나타났길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은 중요한 경제 지표 내용 앞서서 이제 노동 관련한 고용 관련한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뭐 주변 여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은 중국이 좀 이게 진원지로서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긴 하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또 전월과 비교했을 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1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기치가 50.6이었는데 이게 예상치가 50.8입니다. 특히 수출 수주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FMC는 금리 인상 동결 하지만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언지를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이번에는 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또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가 미국의 경기 하락세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경기의 하락세가 꺾여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시장 해석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물가와 금리에 대한 시장이 바라보는 경계심을 좀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ECB가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ECB 역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 물가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3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ECB 정책금리 수준은 사실 긴축을 유도했던 의도대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금리와 관련된 정책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을 언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과 ECB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금융 여건 긴축 완화에 따른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를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시장 이야기 중에 안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이것이 또 야기시키는 물가의 급등 그리고 물가의 상승에 따른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혹은 이제 인하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안
안 좋을 때 나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물론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촉발시키는 유가 급등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게 물가에 영향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이번에 28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제한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와서 그 미국의 물가 지표하고 사실 이제 물가가 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네. 그 기간들을 보면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느 정도 좀 중첩되는 기간에 발생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좀 튀었고 네. 또 유가 역시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전쟁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그동안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던 상황인데 이번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많이 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2014년도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때도 이스라엘 하마스와 같은 교전들은 있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10년간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자제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좀 자존심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뭐 2014년도 있었던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그 정책 기조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장기화될 걸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든 물어봐도 척척 대답해 주시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